세 번째 시간입니다. 3교시입니다. 6주차 3교시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26번 6월 5일자고요. 5월 20일자 부족한 현금에 대해서 영업부 사용 소모품비 2만 원으로 일부가 확인되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5월 20일자 5월 20일에 부족하다라고 파악되었던 현금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 이유가 영업부에서 어떤 소모품을 구입하느라고 2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 사용한 내역을 장부에 제대로 적지 않아서 마치 실제 현금이 2만 원 더 있었던 것처럼 이미 썼는데 장부에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아서 2만 원이 더 있는 것처럼 보였었다. 이런 원인을 알아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5월 20일자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일별 시제와 장부상 현금을 비교했더니 현금 시제가 5만 원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에는 뭐 예를 들어 20만 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 현금 있는 곳을 가서 딱 열어보니까 15만 원만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분기했어요? 5월 20일 날 분기를 해보면. 요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요거는 참고 5월 20일 분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 분명히 장부상 뭐 2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현금 있는 곳을 통을 확인했더니 15만 원밖에 없어서 5만 원이 없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때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장부에 현금이 5만 원이 더 기재되어 있는 셈이니까 이렇게 대변에다가 아니야 현금은 실제 5만 원이 없고 15만 원만 있어 라고 이렇게 현금 5만 원을 자산을 줄여주는 분개를 해줘야 장부상도 현금이 15만 원이 되고 실제 그 현금 시제를 관리하는 뭐 돈통이라고 할까요? 쉽게 말해서 그냥 거기도 15만 원이 있게 되고 그래서 장부하고 내용이 맞게 되죠. 장부에 있는 현금을 5만 원 줄여줘야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차변을 뭘 쓸까 했더니 마땅히 쓸 내용이 없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뭐라고요? 현금 과부족. 이 현금과 부족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현금 과부족입니다. 현금과 부족 이게 아니고 왜요? 이 과가 많다는 뜻이고 부는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이유는 모르지만 많거나 적은 상태. 그래서 현금 과부족입니다. 자, 현금과 부족을 5만 원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분개를 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상태인데 5월 20일 현재 상태인데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나중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원인과 관련된 정산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5만 원 중에서 2만 원이라는 돈은 영업부에서 소모품비 사면서 썼으면서 실제 돈통에서 돈을 가져가 썼으면서 현금이 2만 원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라는 분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때는 아니고 이제 알게 됐으니까 소모품비가 발생했구나. 비용이 발생했구나. 소모품비 2만 원이 발생했고 그거에 대해서 현금 2만 원이 나갔었구나 라고 쓰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뭘로 써줘야 돼요? 우리가 이유를 몰랐던 장부와 실제 현금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유를 몰랐던 이 계정 과목 얘를 써주시면 돼요. 현금 과부족 2만 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장부하고 실제 돈통에 있는 현금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은 3만 원만 남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3만 원만 남게 될 겁니다. 자, 이제 27번 갑니다. 6월 9일자.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한샘주에 한샘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1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각하여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그러면 우리 저 위에서 이 한샘이라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한 주당 2,000원에 5,000주 샀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예, 2,000원에 한 주당 2,000원에 5,000주를 샀었는데 5,000주 중에서 100주, 아주 조금이네요. 이 적은 수량을 이번에 주당 5,000원에 팔았대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일단 2,000원에 샀던 주식을 5,00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나긴 났네. 그죠? 이익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금액이 얼마지? 모르겠고 5,000원에 팔았네. 근데 그거 나 2,000원에 샀는데, 근데 몇 주를 팔았죠? 100주니까 30만 원이네요. 30만 원 벌었네. 이 정도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자, 거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식이 감소했죠. 근데 그 주식은 계정 과목을 이름을 뭐로 하자고 했었죠, 아까?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하자고 했었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 증가했죠. 왜? 주식을 5,000원에 팔았으니까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주식 단기 매매 증권의 감소는 자산의 감소로 볼 수 있고, 보통 예금의 증가는 자산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위치는요,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이 감소했는 거는, 자산 감소는 어딥니까? 오른쪽. 그 다음에 자산이 증가한 거는 왼쪽에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왼쪽이고 여기가 지금 오른쪽을 의미해요.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6월 9일자로 요것도 한 줄로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그죠? 자, 왼쪽에는 보통 예금이 오면 되겠죠? 얼마가 오면 될까요? 100주를 5,000원에 팔았으니까 50만 원이 증가했겠죠. 그럼 대변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뭘 팔았어요?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 주식이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은 내 자산인데 그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여기에는 단기매매 증권. 근데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취득원가를 써야죠. 한 주당 얼마에 샀어요? 2,000원에 샀잖아요. 100주니까 20만 원이잖아요. 이제 없어진 단기매매 증권은. 그리고 20만 원에 샀던 거를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겼어요? 30만 원만큼 이익이 생겼죠? 얘는 이름을 뭐라고 하죠?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정 과목을 하나 더 나오겠네.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어떤 명시적으로 지금 주식이 줄었고 보통 예금이 입금됐고 이렇게 문장에서 명시적으로 주어진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 주어진 내용을 해석함에 따라서 내가 새롭게 알아내야 되는 계정 과목이죠, 지금. 이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은. 그래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28번 한번 가볼게요. 6월 10일. 전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했던 소득세에 대해서 이 날짜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라는 걸 하면서 현금으로 이 미리 내가 원천징수해서 가지고 있던 그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근로소득세는 82,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금의 개념이겠죠? 예수금의 개념. 예수금이 뭔데요? 도대체 예수금이 뭡니까? 내 돈 아니야. 내 돈 아닌데 일시적으로 내가 그냥 맡아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뭔데? 결국 이 돈은 누군가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에요. 이게 예수금이야.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이걸 알아야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임직원들한테 매월 월급을 줄 때 뭐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면 5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 그 500만 원이라는 월급을 받아가는 임원 혹은 뭐 직원 입장에서는 소득이 생겼죠.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지만 어쨌든 소득이 생겼고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세금을 언제 내느냐라고 하면 매번 월급을 받을 때마다 내요. 그래서 저 근로소득세 82,000원이라는 돈은 그 급여를 받아가는 직원이 본인이 받아가는 그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내야 될 세금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을 본인이 내면 문제가 없죠. 깔끔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자,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자기 세금은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알아서 신고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누구한테 이 의무를 법은 정해놨냐면 오히려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한테 정해놨어요. 어, 당신 직원들한테, 임직원들한테 월급을 지급할 때 그 사람들이 소득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를 돈을 지급하는 네가 계산을 해서 그 돈만큼을 가지고 있어. 월급 줄 때 다 주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 달 10일이 되면 그때 그 가지고 있던 돈을 그 직원들을 대신해서 회사가 좀 내줘 라고 세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정해놓은 규칙이. 그게 바로 원천징수라는 거예요. 그럼 세법은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을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세무회계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아무튼 이런 성격의 세금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한테 500만 원 주기로 약속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 5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우리 직원 입장에서 본인 소득에 대해서 내야 될 세금이 82,000원인 거예요. 그럼 그 82,000원을 빼고 500만 원에서 82,000원을 뺀 얼마지? 491만 8천원만 월급날 직원한테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럼 직원이 그러겠죠. 500만 원 주기로 해놓고 왜 다 안 주고 82,000원 부족한 금액으로 주세요. 그러면 야, 그 82,000원은 네가 내야 될 세금이야. 회사인 나도 500만 원 주기로 했으니 그냥 500만 원 주고 네 세금 82,000원은 네가 알아서 82,000원 내면 좋겠어. 근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 너한테 500만 원 다 주지 말고 82,000원만큼 네가 내야 될 세금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너한테는 그거 빼고 나머지만 주고 국가가 내라고 하면 그때 내야 돼, 내가 대신. 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28번 6월 10일자 상황은 이런 환경 하에서 회사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 세금을, 근로소득세 부분을 실제로 내는 타이밍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죠? 네, 현금으로 납부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붕괴는 이렇게 되겠죠. 붕괴 자체는 현금이 줄겠죠. 얼마만큼? 82,000원. 그리고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82,000원만큼 줄 겁니다. 근데 이 붕괴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 먼저? 그 이전에 전 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이런 붕괴를 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먼저. 차변의 급여 500만 원. 뭐 500만 원은 임의의 숫자예요. 꼭 50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대변은 예수금 82,000원. 그리고 여기에
뭐 보통 예금으로 줬겠죠 아마 나머지 금액을. 이런 붕괴가 이미 있었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셔야 지금 이 붕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급여를 지급할 때 우리 회사 직원한테 500만 원 줘야 되는데 다 안 주고 실제로 491만 원 8천 원만 주고 8만 2천 원은 회사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직원한테 안 줬다고 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회사 돈이 아니라 결국은 한 달 정도 있다가 국가에 대신 내줘야 될 금액이에요, 그냥. 그러니 내 돈이 아닙니다. 이 8만 2천 원은 그냥 예수. 예, 미리 받아놓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그 미리 가지고 있던 돈이 실제로 이제 오른쪽에 쓰였던 게 이렇게 오른쪽에 쓰였던 내용이 이쪽 왼쪽에 쓰이면 얘랑 이렇게 상기가 되면서 결국은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잔액은 0이 되겠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82,000원을 내면 되겠어요. 되셨죠? 자, 요 예수금 잘 이해 못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좀 자세히 얘기했어요. 자, 이제 6월 11일 갑니다. 전월 영업부 이승기 사원이 출장에서 복귀하여 숙박비 20만원, 식대 10만원, 교통비 5만원을 정산하였다.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게 써 있을까요? 멘트가. 자, 요겁니다. 아, 요거 아니네. 죄송합니다. 요거네. 그죠? 이거 뭐야? 이승기 사원한테, 이승기, 어디서 봤는데, 이승기, 찾았다. 그죠? 이승기한테 30만 원을 줬는데, 나중에 출장 갔다 와서 정산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에요, 이제. 이게 이어진 거예요, 지금. 자, 이승기가, 저 출장 갔다 왔는데, 숙박비 20 썼고요. 식대로 10만 원 썼고요. 교통비로 5만 원 썼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 회사는 30만 원 지급했는데, 너 실제로 35만 원 지급했네? 썼네? 그럼 5만 원은 네 돈으로 썼겠구나. 회사가 줄게. 현금으로 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정산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는? 거래 분석을 해보면, 뭔지 모르겠는데 그 가지급금이라는 게 정산된 것 같아요. 그죠? 어, 이승기는 출장비로 총 35만 원을 사용했고 회사로부터는 미리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즉 5만 원만큼을 더 회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정산은 이렇게. 그죠?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정 과목은 결정할 때 아까 숙박비도 쓰고 식대도 쓰고 교통비도 썼으니까 그죠? 뭐 여비교통비도 나오고 또 식대도 썼으니까 뭐 복리후생비도 나오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구분해서 아니면 다 출장비로 통일해서 그냥 여비교통비 정도로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개를 해볼게요. 바로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시니까 쉽죠. 여기에는 전체 금액을 그냥 여비교통비로 처리합시다. 이렇게. 대신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지급금이라는 게 30만 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겠죠. 정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부족한 비용은 5만 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저기 가지급금 30만 원이 오른쪽 대변에 쓰여진 거는 여기 위에 가보면 가지급금 30만 원이 왼쪽 차변에 쓰여졌던 게 이제 드디어 상계돼서 가지급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어지는 지금 거래예요. 이어지는 거래. 자, 30번 가겠습니다. 6월 12일 소모품 형광등, 전기자재 등을 의정부 철물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하고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될까요? 보통은 이렇게
소모품을 사게 되면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계정 과목을 소모품비가 아니라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돼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하고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이 다른데, 얘는 비용 계정 과목이고요. 얘는 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예,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뭐 쉽죠, 뭐 이거는 그냥 바로 분개할게요. 어떻게 해요? 소모품 B 하지 말고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금액은 얼마였어요? 주어졌잖아요. 15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150만 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가 하나 있냐면 거래처를 등록해라 라고 했습니다. 113번에 사업자 등록번호 어쩌고저쩌고 얘를 등록하랍니다. 얘 한번 해볼게요. 거래처 등록하는 거. 거래처 등록으로 가셔서 여기 거래처 등록 113번 이렇게 가서 이름이 뭐라고요? 의정부 철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뭐라고요? 108-81-64-516 이렇게 됐고, 대표자 성명은 대표자 이름이 없었나? 자, 대표자 이름이 없네요. 대표자 이름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없네. 여기 이름에다가 철물이라고 해놨네요. 이름이 철물인가? 어, 뭐 좀 이상하지만 뭐 대표자 이름은 철물로 합시다. 그래, 철물. 그다음에 업태는 철물. 예, 종목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의정부 회령로 이사원인데 회령로 245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래처 등록도 완료됐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6월 20일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 20일. 아이고, 올포키 주식회사 5천만 원에 인수합병하기로 하였으며 대금은 다음 달 지급하기로 했다. 올포키의 공정가치는 기계장치 7천만 원, 기업은행 단기차입금 3천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거래처를 114번에 등록해라, 올포키를. 이거는 이제 하실 줄 알 거고, 이 얘기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톨릭이라는 회사가 올포키라는 회사를 인수합병 구입하기로 했어요. 얼마에? 5천만 원에 사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이 올포키라는 회사는 얼마짜리일지? 그죠? 그럼 이 회사가 얼마짜리인지 판단하려면 자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죠? 100원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빚이 30원 있는 회사라면 이 회사는 사실 70원짜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올포키의 공정 가치는 올포키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제일 중요하고 유일한 게 기계장치 하나인데 그게 7천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올포키는 기업은행이라는 곳에다가 돈을 3천만 원을 빌려와서 빌린 돈이 채무가 있어요. 그럼 이 회사는 사실상 얼마짜리라고 볼 수 있나요? 7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뺀 4천만 원짜리 회사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지금 4천만 원짜리 정도에 해당되는 회사를 우리 카톨릭은 얼마 주고 인수합병한대요? 5천만 원에 사오겠대요. 그럼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를 왜 5천만 원에 사올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를 구입할 때 이게 그냥 명시적으로 봤을 때 4천만 원짜리인 것 같은데 왜 굳이 5천을 주고 살까요? 그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회사에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 카톨릭은 사실 올포키가 4천만 원짜리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거는 6천만 원, 7천만 원의 가치가 있어.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이나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명시적으로 4천만 원에 해당되는 회사를 1천만 원씩이나 더 주고 사오는 것, 그 더 주고 사오는 것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업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까지 영업을 해온 노하우라든가 그 다음에 이 올포키라는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거래처들, 고객들 이런 사람들의 가치를 다 따져보면 사실은 한 1천만 원 이상의 가치, 1천만 원 정도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영업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네, 여기 있죠. 자, 봅시다. 20년 6월 20일 날 가서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아직 주진 않았어요. 미지급했어요. 미지급금 5천만 원 주고 사오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거의 다 결정된 거예요, 하기로. 돈만 안 줬지. 이 인수합병은 지금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 올포키가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는 누구께 됐어요? 가톨릭께 됐죠. 기계장치가 7천만 원짜리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의 자산으로 이 기계장치가 올라옵니다. 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빚도 있었잖아요. 단기 차입금 얼마? 3천만 원 있었죠. 이 빚도 올포키가 가지고 있는 이 3천만 원의 빚도 이제는 가톨릭게 되는 거예요. 왜? 가톨릭이 이 회사를 사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도 여기 오른쪽은 8천, 왼쪽은 7천.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죠? 1천만 원. 그럼 이 1천만 원은 도대체 뭐냐? 명시적으로 4천만 원에 해당되는 이 회사를 가톨릭이 굳이 5천 주고 사온 이유, 그거를 무형자산인 영업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 그냥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 주 수업은 제가 과제를 30한 4번인가까지 냈습니다. 예, 그래서 32번부터는 한 두세 개 있는데 이 부분은 스스로 한번 고민을 좀 해서 여기를 다 채워가지고 다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뭐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그 제출한 과제에 좀 첨삭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35번부터 이어서 3, 4번까지만 해놨네. 35번부터 마지막까지 쭉 설명해 드리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과제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적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얘는 기존에 했던 과제들처럼 일요일 날 막 밤에 오후에 6시부터 앉아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은 조금 벅찰 수 있어요. 꼭 토요일 날부터 혹은 금요일부터 빨리빨리 시작해 주세요. 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6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